네, 안녕하세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개최하는 렛츠톡 유럽 콘텐츠 산업 전망 세미나 2일차 라이브 세션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한국콘텐츠진흥원 유럽 비즈니스 센터 길석영입니다. 반갑습니다. 10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개최되는 본 세미나는 어제 방영되었던 웹툰 만화 세션에 이어서 12월 2일 내일에는 포맷 비즈니스와 IP 비즈니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특별히 준비한 코너로 귀중한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올해 말 런칭을 앞둔 피코마 유럽의 김영래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피코마 유럽 대표 김영래라고 합니다. 네, 오늘 되게 어려운 걸음을 해주셨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그래서 오늘 이 라이브 Q&A 세션은요, 세미나 사전 등록 시 여러분들이 직접 작성해주신 질문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시간인데요. 혹시 지금 시청해주시는 분들께서는 본인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대표님께서 해주시는지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또는 지금 바로 궁금한 점을 라이브 채팅창에 입력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 대표님께 여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라이브 세션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경품 이벤트도 진행 중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질의응답을 시작하기 전에 대표님께서 먼저 저희 세미나의 가장 큰 주제인 이 웹툰 만화와 관련해서 프랑스 출판 시장 그리고 만화 시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2018년 프랑스 출판 시장의 전체 규모를 보게 되면, 매출액이 약 23억 유로로서 유럽에서 이제 독일 다음으로 가장 큰 시장입니다. 그 중에 만화가 약 11%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제 만화 시장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대부분 이제 프랑스, 벨기에 만화라고 하는 이제 프랑스에서 생산되는 만화가 한 절반 정도 되고, 절반 이상이 되고, 그 다음에 일본 만화가 30에서 40%, 나머지는 뭐 미국 코믹스나 독립 만화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 질문들을 보니까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의 만화 산업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질문부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망가가 프랑스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요? 시장 규모를 알고 싶습니다. 아까 이제 프랑스 전체 만화가 아니라 이제 출판 시장에서 약 11%를 차지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만화 시장만 보게 되면은 일본 만화 같은 경우에는 평년에는 뭐 프랑스 시장에서 판매 부수 기준 40%가 일본 만화였고요. 매출 기준으로는 약 30%였습니다. 해당 시장의 성장은 매년 성장하고 있는 추세고요. 일본 내수 시장을 제외하면 이제 일본 만화가 가장 많이 판매되고 소비되는 국가가 프랑스입니다. 그렇죠. 프랑스 서점에만 가도 저희 이 일본 만화 전용 코너가 크게 있을 정도니까요. 그것만 보더라도 현재 프랑스 내 일본 만화의 인기를 가늠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웹툰의 인기를 일본 만화와 비교했을 때 일본 만화가 100%라고 한다면 웹툰의 인기는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웹툰과 일본 만화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가장 큰 이유는 일본 만화가 프랑스에 소개되기 시작한 것이 1980년대부터 소개가 되기 시작했는데요. 그 이후로 이제 계속 이제 다른 문화상품과 책부터 애니메이션 책부터 시작해서 2010년대 후반에 들어서 알려지기 시작한 웹툰하고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특정 웹툰 작품이 이제 최근 들어서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 일본 대작의 판매 부수나 매출이나 영향력에 비해서는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아까 일본 바다가 100%라고 한다면 웹툰이 어느 정도일까라고 질문 주셨었는데요. 굳이 이제 수치로 환산해서 말씀드리자면 아직 3, 4% 내지 5%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라이브 채팅창에 질문 하나가 올라왔는데요.
작년에 비해 올해 만화 시장 가치가 올랐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예. 프랑스 만화 시장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의 덕을 많이 본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작년 대비 계속 성장을 하고, 그다음에 최근 출판 시장의 성장을 보게 되면 만화 시장이 이끌었다는 평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러한 이 만화 산업 규모가 점점 이제 올해 그 가치가 올라갔는데 프랑스 웹툰 산업의 규모는 전체 콘텐츠 산업 규모에서 어느 정도 비율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제 전체 콘텐츠 산업이라고 하면 이제 게임이나 영상도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힘들 것 같고요. 일단 만화 출판 시장으로 말씀드리면 전체 콘텐츠 산업 규모에서 1% 미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아직은 시작하는 단계인지라 프랑스의 웹툰 산업이 있다라고 평가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프랑스에서 웹툰이 들리기 시작한 지가 뭐 1년이 이제 넘어가는 중이니까요.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네. 질문이 하나 더 들어왔는데요. 한국보다 유럽을 최우선으로 해서 만든 웹툰이 있을까요? 이제 그 한국에서 제작된 작품 중에는 아직은 없을 것 같고요. 게다가 한국 같은 경우는 일단 글로벌 시장을 보기 때문에 유럽을 특정해서 만들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프랑스 출판사들 몇 군데서 자체적으로 웹툰을 제작한 케이스가 있는데 해당 부분은 프랑스 출판사가 제작을 했기 때문에 유럽 내지 프랑스를 최우선으로 해서 제작을 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의 그래픽 노블 시장 현황과 전망,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웹툰만의 경쟁력은 무엇일까요? 웹툰만의 경쟁력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접근성이 좋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프랑스 만화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단행본 형태로 많이 판매가 되고, 단행본도 이제 큰 사이즈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가격대도 높은 편이라서, 가격 경쟁력으로 보게 되면은 웹툰이 훨씬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게다가 이제 유럽 그래픽 노블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꾸준히 성장해왔고 앞으로도 성장을 하겠지만 이제 큰 폭으로 성장하거나 그런 것을 기대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질문은 네. 저희 라이브 채팅창에 지금 들어온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프랑스 만화 산업의 주요 소비 연령대 현황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라고 물어보셨어요. 프랑스 만화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프랑스, 벨기에 만화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연령대가 높은 편이고요. 일본 만화 같은 경우에는 젊은 층들이, 그 다음에 청소년층들이 많이 있는 추세입니다. 자, 다음 질문, 저희 하나 들어온 질문은 저희 이제 후반부랑 연결이 돼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저희가 사전 질문 중에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바로 장르에 대한 질문인데요. 유럽 시장에서 가장 흥하고 있는 장르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일반적인 이제 만화 출판 시장을 말씀을 하신다면, 기본적으로 유머나 가벼운 소재가 많이 이제, 높은 판매량을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프랑스가 가지고 있는 IP 중에 아스테릭스와 같은 이제, 전통과 유서가 있는 IP들이 많이 판매가 됩니다. 일본 만화 쪽이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일본과 비슷하게 소년 만화 위주로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요. 로맨스도 최근 들어서, 이제 큰 성장을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 웹툰의 장르도 이와 같은 맥락일까요? 저희 웹툰은 굉장히 다양한 그 소재거리와 장르가 있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공감대 측면에서 한국에서 인기가 있는 뭐 일상툰이라든지 개그물은 사실 유머 코드가 안 맞고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많이 다르기 때문에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한국에서는 인기 있는 장르지만 유럽에서 꼭 통한다고 볼 수는 없고요. 통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한국에서 인기 있는 뭐 학원 뭐 폭력물이라든지 해당 부분도 사실 학제도 다르고 그다음에 학교의 환경도 다르기 때문에
해당 부분이 이제 유럽이나 다른 곳에서 공감대를 얻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제가 비슷하고 사회적으로 비슷한 뭐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 통할 수는 있는데요. 유럽은 많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장르가 통하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웹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말씀하셨다시피 한국에 인기 있는 작품들이 인기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액션, 판타지물이나 뭐 로맨스도 인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도 다뤄진 중요한 부분인데요. 바로 이 출판 만화와 웹툰의 공존입니다. 네, 이 프랑스는 그 종이책을 굉장히 선호하는 나라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유럽 시장은 아직 종이 만화 시장이 통계적으로 많이 소비되는데 웹툰이라는 매체를 잘 받아들일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떤가요? 통계적으로 봐도 그렇고, 이제 판매량을 봐도, 매출을 봐도, 이제 종이 출판이 압도적으로 큰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전반적인 콘텐츠 산업을 보았을 때 디지털화는 피할 수 없는 추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세대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젊은 층들은 디지털을 매우 친근하게 접하고, 그다음에 접근성도 높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이 제 경험에 비추어 보았을 때도요, 프랑스는 새로운 것을 그렇게 반기는 나라는 아닙니다. 이 젊은 세대는 디지털 콘텐츠의 거부감을 덜 느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새로운 것을 이제 어떠한 분야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새로운 것을, 거부는 하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적응을 하는데 조금 오래 걸리는, 나라인 것 같고요. 디지털 콘텐츠 같은 경우에 거부감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프랑스 젊은 층도 넷플릭스 소비하고 음악도 스트리밍으로 듣고 핸드폰으로 콘텐츠를 많이 소비하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거부감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감사합니다. 웹툰 시장에서 Z세대들의 콘텐츠 소비 양상을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Z세대라고 하면 사실 국가마다 조금씩 이제 다른 것 같긴 한데요. 기본적으로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낵 컬처 위주로 많이 소비하고 있고요. 무료 콘텐츠 위주로 이제 소비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웹툰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늦게 시작한 만큼 이제 시장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교육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웹툰에 대해서 알아가고 어떠한 소비 형태가 있고 어떠한 이제 판매 방식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교육, 그 다음에 웹툰 작품 같은 경우에는 웹툰이 무료 작품이 아니라 웹툰도 가치가 있고 과금을 해야 된다라는 형태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교육이 네, 우선시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드려볼게요. 저희 라이브 채팅창에 남겨주신 질문인데요. 앞으로 한국 만화 콘텐츠 산업 부문이 세계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받을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만화 콘텐츠 산업 부분이 이제 세계적인 평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웹툰 자체를 통해서 알려지기보다는 지금까지는 IP가 이제 확장이 돼서 예를 들어서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소개된 경우가 많고요. 다만 이제 대형 IP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제 인지도는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드려볼게요. 웹툰의 성장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다면 어떤 현황들을 보고 그렇게 판단하시나요? 현황보다는 사실, 디지털 환경에서 특히 이제 스마트폰이라는 기기에 한정해서 봤을 때는, 웹툰이라는 매개체 자체가, 표현 방식이 가장 디지털에 적합한, 포맷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전반적인 이제 디지털화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성장 가능성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한국이 일단은 종주국이기 때문에 한국발 콘텐츠가 일단 들어오고 그다음에 각 국가에서 시장이 성장하게 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가볼게요.
프랑스 웹툰 시장에서 한국 웹툰이 인기를 끌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예. 한국 웹툰은 이미 기본적으로 전 세계에서 인기를 얻고 있고요. 이게 아쉬운 점은 이제 공식적인 플랫폼이 아니라 불법으로 유통되는 경우가 많아서 많이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현재 유럽에서의 웹툰 인지도하고, 그리고 이 유럽에는 어떤 웹툰 플랫폼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웹툰 자체 인지도는 이제 5년 전이나 10년 전에 비교해서 굉장히 높아진 편이고요. 다만 아직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일본 바나나 해당 부분에 비해서는 아직 미미한 편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고는 있는 것이고, 아직은 니시 마켓이지만 이제 점점 더 이제 대중화가 되고 있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럽에 지금 현재 진출한 플랫폼은 이제 여러 가지 국가나 언어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네이버, 델리툰, 투믹스, 테피툰 등이 있고, 그다음에 프랑스 플랫폼들이 몇 군데 있고, 피코마는 지금 현재 서비스 런칭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젊은 세대들은 그 무료 콘텐츠를 소비하는데 익숙하다고 했는데요. 결제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나요? 보편화라고 하기에는 아직 플랫폼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보편화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고요. 게다가 아직 시장 규모가 너무 작기 때문에 아직 이제 보편화를 논하는 것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유료 결제라는 부분은 사실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요. 무료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공식 플랫폼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방향성이 전혀 다른 메시지가 같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좀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독자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질문 드려볼게요. 플랫폼 자체에서는 초반에 유럽 시장에 진출할 때 어떤 전략을 사용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델리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2015년에 런칭을 했을 때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서비스를 해서 어떠한 장르가 통하는지 확인을 하고 이제 해당 이제 장르의 작품들을 대거 들여와서 서비스하는 형태로 일단 시장을 테스트하고 시장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확인하는 단계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저희가 라이브 채팅창에 또 들어온 질문들을 또 드려볼게요. 네. 저희 한국은 항상 성공한 캐릭터나 성공한 어떤 컨텐츠가 있으면 그 이후에 계속 부가 상품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과연 프랑스, 유럽에서 성공한 웹툰들은 어떤 부가 상품 굿즈들의 반응이 좋을까요? 사실 부가 상품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단행본도 사실 포함이 될 텐데요. 아직 프랑스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이 시장이 아무래도 주를 이루고 있다 보니 기본적으로 단행본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나머지 이제 굿즈 같은 경우에는 아직 공식적으로 유통되는 부분이 없다 보니 아직은 말씀드리기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굉장히 특이하네요. 이 디지털 콘텐츠인데 부가 상품으로 이 종이 단행본이 부가 상품이 될 수 있다는 점. 자, 다음 질문 드려볼게요. 유럽 소비자들은 만화나 웹툰을 언제 어떻게 소비하고 있나요? 한국에서처럼 출퇴근 시간을 이용해서 소비하고 있나요? 출퇴근 시간 자체는 이제 프랑스 네트워크 상태가 아무래도 한국보다는 좋지 않기 때문에 사실 출퇴근 시간에 모바일로 웹툰을 보는 사람이 한국보다는 적을 것 같고요. 다만 늘어나는 추세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소비 패턴은 한국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꽤나 구체적인 질문을 해주신 분들도 있어요. 이제 웹툰 작가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인데요. 이제 계속해서 대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직 유럽에서의 웹툰은 산업으로 불릴 정도는 아니라고 하셨기 때문에 좀 대답이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여쭤보겠습니다. 유럽 웹툰 산업에서 작가의 수익 구조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요?
한국의 웹툰 시장과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두 가지를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유럽 웹툰 산업의 작가의 수익 구조를 질문을 하셨다면 이제 프랑스나 뭐 유럽의 작가에 대한 질문일 텐데 기본적으로 아직 작가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 뭐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단 기존에 있는 출판 시장 수익 구조와 계약 형태를 그냥 그대로 따라가면서 이제 수익 배분에 대해서는 약간 다르게 가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다만 한국에 비해서는 아직 시장 규모가 작기 때문에 사실 한국보다 열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유럽 현지 웹툰 작가들이 많이 있을까요? 어떤 분들이고 보통 어떤 경로로 웹툰 작가를 시작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이 들어왔어요. 웹툰 작가분은 이제 프로페셔널한 작가분들은 많지 않은 편이고요. 다만 이제 뭐 아마추어 작가들도 존재하고 그다음에 아직은 많진 않지만 현지 작가들도 조금씩 생겨나곤 있는데요. 아직 유의미한 숫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경로를 아직 특정해서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그 기성 작가보다는 이미 출판을 했던 기성 작가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그 젊은 작가들이 많이 이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질문 드려볼게요.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한국의 경우 소비자 분위기가 예전 출판 만화가 강세였을 때는 작가의 팬이 많았지만 웹툰으로 시장 중심이 이동한 이후 이야기 속 캐릭터의 팬이 점차 많아지는 분위기입니다. 또한 스마트폰으로 구독 방식이 전환되면서 더욱더 스낵컬처로 소비되는 분위기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유럽 소비자들도 출판 만화를 소비할 때, 그 다음에 웹툰 소비할 때의 이 차이가 있는지를 여쭤보셨어요. 차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포맷이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소비하는 형태 패턴이나 상황에 대해서는 많이 다를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프랑스도 이제 스낵컬처가 많이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패턴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 질문 중에 작가에 대한 부분을 질문해 주셨는데 프랑스 독자 같은 경우에는 작가에 대해 굉장히 호기심을 갖고 그다음에 궁금해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스낵컬처 작품이라고 해도 작가가 누군지 찾아보고 해당 작가의 팬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캐릭터들을 통해서 인기를 끌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한국에 비해서는 작가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군요. 자, 저희 라이브 채팅창에 들어온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유럽 웹툰 플랫폼 업계에 진출하고 싶다면 대표적으로 어떤 직업군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굉장히 광범위한 사실 질문인데요. 기본적으로는 번역이 중요할 것 번역의 품질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해당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영상도 그렇고 사실 번역에 대한 퀄리티에 대한 부분이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데, 번역의 퀄리티를 이제 어느 정도 보장을 할 수 있는, 해당 직군이 양성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면 또 저희가 다음 질문 드려볼게요. 그동안 출판된 상당수 프랑스 만화는 작가가 오랜 시간 세심한 작업으로 만든 결과물을 큰 판형의 책을 통해 고해상도로 감상하는 것에 강점이 있었습니다. 웹툰은 빠른 주간 단위의 연재와 훨씬 작은 스마트폰 화면을 통한 감상이 특징입니다. 이와 같은 매체적 차이를 어떤 전략으로 대응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매체적 차이로 사실 두 컨텐츠가 이제 경쟁을 하는 컨텐츠냐고 하시면 경쟁을 하고 있지만 사실 뭐 서로 보완하는 컨텐츠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웹툰의 판형이 소비할 수 있는 매개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전략의 차이는 있겠지만 해당 부분은 이제 대응을 할 필요성이 있을까는 조금 의문입니다. 게다가 이제 그 연재 형식도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없어졌지만 유럽도 기본적으로 과거에는 19세기나 20세기 초반대에는 연재물 형태가 많이 인기를 끌었던 문화권입니다. 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유럽 웹툰의 작품 수명은 우리나라에 비해 얼마나 길고 수요가 유지되나요? 유럽 웹툰 작품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비교를 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 많은 분들께서는 이렇게 대체적으로 아직 이 유럽의 일반화된 이제 정보를 원하시는데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이 산업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 연구도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조금 역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 또 질문 들어왔습니다. 유럽에서는 어떤 장르의 웹툰이 인기 있는지 궁금하네요. 아까 답변을 드렸는데 한 번 더 해주시겠어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인기 있는 이제 장르는 유럽 전 세계적으로도 사실 인기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여기서 제외해야 될 장르들은 뭐 일상물이라든지 개그물, 뭐 학원물, 이런 부분들은 제외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존 프랑스 만화가들이 궁금합니다. 이거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 같아요. 이제 한 5년 전만 해도 웹툰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작가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웹툰이라고 하면은, 일단 들어는 보고 어느 정도 생각을 갖고 있는 작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은 하지만 이제 시장이 미미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프랑스 작가들이 진출할 수 있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관심 혹은 호기심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도하는 작가가 없는 건 아니지만, 아직 시장이 받아줄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드려볼게요. 유럽 웹툰 시장에서 성공하신 작가님께서는 누가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여러 가지 일단 그 작가분들이 있으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작품 위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뭐 나온랩이라든지 뭐 빛과 그림자라는 작품도 있고 이 두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유료로 서비스되고 있는 작품들이고요. 네이버 작품 같은 이제 여신강림과 같은 작품도 이제 높은 인지도로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 대표님의 답변을 들어보면 그 유럽의 웹툰 시장은 아직 매우 작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레퍼런스를 갖기에는 너무 아직 어린 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제 내년이면 벌써 프랑스에 거의 9개에 달하는 플랫폼들이 진출합니다. 그러니까 각기 다른 이 플레이어들이 이 분야에 뛰어드는 거죠.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2022년의 이 전망은 어떠신가요? 기본적으로 이제 시장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플레이어가 많은 것이 좋고요. 많아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시장에 대한 투자를 같이 하면 할수록 시장을 이제 같이 키워나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몇 년 전만 해도 한 50개에서 60개 플랫폼이 있었던 것을 생각을 하면은 사실 9개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아직 시장 규모에 비해서는 많아 보일 수는 있는데요. 시장이 이제 성장을 하게 된다면 아직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 같은 경우는 9개도 적지는 않지만 많지도 않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내년부터 이제 주의 깊게 들여다봐야겠네요. 어떤 식으로 시장이 발전해 나가는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요. 저희가 한번, 마지막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우리나라와 유럽은 언어의 뉘앙스가 다른데요. 이 번역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한국 컨텐츠가 그대로 전해지는지 어느 정도 이 수정하는 과정을 거치는지 질문해 주셨어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사실 번역의 품질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이제 프랑스와 같이 언어적인 부분에 굉장히 민감한 국가 같은 경우에는,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국가 같은 경우에는 번역의 품질이 더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번역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다른 것을 보게 되면은 이제 일본 시장에 진출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 맞춰서 로컬라이즈 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본적으로
프랑스에 들어오는 일본 만화 같은 경우에는 뭐 이름이 변경된다거나 로컬라이즈 된다거나 뭐 지명이 변경된다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그냥 그대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해당 부분은 시장 자체가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들어오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한국어의 단점 아닌 단점이 있다면,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어의 특유의 어감이나 이름들이 아직 생소하기 때문에 기억하기 어려워하는 부분들은 확실히 있기는 합니다. 아, 예, 아무래도 발음도 일본어에 비해서 좀 더 어렵고요. 저- 자, 정말 이제 시간이 다 돼가는데 마지막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한국 웹툰 시장을 봤을 때 이 유럽 시장과의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시너지는 기본적으로 다양성 확보라는 그 측면에서 해외 시장의 확보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차후에 생각하게 되면은 이제 전 세계의 작품들이 한국에 소개되어서 이제 장르적인 다양성도 그렇고 스토리의 다양성도 그렇고 이 다양성을 어떻게 확보해서 시장이 이제 침체되거나 한 부분에만 집중되어서 고사하지 않을 수 있는 간략하고 되지 않을 수 있는 전략을 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되어서, 자, 이제 이쯤에서 종료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이 라이브 Q&A 세션을 통해서 여러분의 궁금증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질문 하나하나 성의껏 답변해 주신 김영래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화면 너머로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저희가 오후 2시부터 복면가왕, 그다음 너의 목소리가 보여 등의 이 포맷 비즈니스, 그리고 게임 콘텐츠의 확장을 위한 어떤 전략이라든지 또는 콘텐츠 확장을 위한 IP 비즈니스에 대한 그 발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서는 과연 유럽 전문가들이 어떤 시각으로 한국 콘텐츠를 바라보고 있는지 이야기를 나누어 볼 예정이고요.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청 이벤트가 계속 진행 중이니까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유럽인들이 선호하는 웹툰 스타일이 따로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웹툰 스타일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작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작화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동양적인 이제 그림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1980년대부터 일본의 화풍이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일본 화풍이 지금도 굉장히 인기가 있는 편이고요. 일본에서 트렌디한 이제 스타일도 유럽에서 충분히 통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이 있었어요. 어, 아, 한국 웹툰은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음악이 더해진다거나 일부 모션이 들어가서 여러 가지 효과를 주는데 유럽 웹툰 플랫폼에서도 이러한 다양한 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이제 디지털 만화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는데요. 뭐 음악을 입힌다던가, 혹은 모션을 준다던가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습니다만, 큰 반향을 일으키진 못했고요. 결국은 이제 한국 웹툰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 정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제공되는 작품들이 결국은 이제 대중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저희가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지금 추가적인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그 말씀을 남겨주셨어요. 이제까지 저희가 라이브 세션에서 나눴던 이야기가 이 산업 규모가 크지 않고 시작하는 상황이라 시장 준비가 안 됐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여기에 있는 이 전문가들은 뭔가 가능성을 보고 유럽으로 또는 해외로 진출하려고 하는데, 이 그러면 한국 웹툰이 유럽 진출에 있어서 그렇게 뚜렷하게 긍정적인 지표가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데, 지금 현재
이 웹툰 작가들이 유럽 시장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긍정적이지 않다는 부분은 아니고요. 매우 긍정적이고요. 한국 웹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한계치에 다다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더욱 성장을 하고 작가분들께서 이제 진출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해외를 바라봐야 될 텐데요. 해외 시장을 바라보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방식이 있겠지만, 유럽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지금 성장을 시작한 시장이라서 앞으로 이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고, 그 다음에 굉장히 이제 잠재력이 높은 시장입니다. 기본적으로 컨텐츠 소비를 많이 하는, 문화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시장 성장에 대한 부분은 거의 확실하다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작가분들께서 만약에 그 해외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두 가지 형태가 있을 텐데, 기본적인 예를 들어서 웹툰 제작사에 들어가서 해외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있고, 노하우를 갖고 있는 제작사에 들어가서 해당 노하우에 대해서 배우고 어떠한 방식으로 어프로치를 하는지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것이 아니라면은 한국보다 큰 시장, 뭐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시장에 직접 진출을 해서 한번 이제 시도해보는 것도 유의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 감사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저희 2022 유럽 콘텐츠 산업 전망 세미나 라이브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